북한에서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3월 북한 권력 2인자 현송월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라졌고 북한 보위부가 현송월이 살던 최고급 아파트를 급습해 가족들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도망가 버린 이유였습니다. 북한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던 현송월과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던 그의 딸까지 모두 탈북해버린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현송월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조건 살아서 잡아온다.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3월 늦은 밤 모스크바 한 호텔. 현송월은 딸의 손을 잡고 호텔 직원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와 갑자기 어디론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북한 보위부가 따라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탈북을 할 수 있었으며 북한에게 어떤 타격을 주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북한에서 힘들게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평양 당 중앙청사였어요. 김정은 원수님 바로 아래층 7층에서 일했죠. 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자 서기실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문고리 권력이라 불렀어요. 원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자리였죠. 외국 사절 면담, 당회의 일정, 만찬 메뉴까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날도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러시아 대사 면담을 준비했고 오후엔 연설문을 검토했습니다. 저녁 6시에 겨우 퇴근했죠. 평양 창광거리 특각 최상층이 제 집이었어요. 창밖으로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김치 담그던 그 강이었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했단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이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저녁 7시쯤 딸 수진이가 왔어요. 24살, 김일성 종합대학 음악무용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물려받은 아이였죠. 어머니, 졸업 연주회 독창곡이 조국 창가로 정해졌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휘파람을 부르며 무대에 섰던 그때요.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아, 너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배정받은 곡을 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대동강변을 혼자 걸었어요. 4월에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쌀쌀했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저처럼 평생 시키는 노래만 부르며 살아야 한다니. 그 일은 2024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원수님의 중국 방문 준비로 온 평양이 바빴던 때였어요. 저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여정 동지가 제 옆을 지나가며 눈빛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인사도 없이 말이죠. 30년 넘게 당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작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는 눈빛 하나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문화성 리 부상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그분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이 검은 봉지에 담겨 나갔고 명패가 떼어졌어요. 하루 만에 모든 흔적이 사라졌죠. 누구도 그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도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모란봉악단 동료들이 집단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때요. 저도 그때 총살당했다는 오보가 남한 신문에 실렸었죠.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정말로 사라진 동료들이 있었어요. 함께 무대에 섰던 언니들, 노래를 나눴던 동생들이요.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체제에 충성했어요. 휘파람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해야 맞겠네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정말 믿음으로 싸우셨고 아버지도 진심으로 당을 섬기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균열이 생긴 거죠. 작은 금이 퍼져나가듯 제 믿음에도 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대동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9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양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날 아침 당 중앙위원회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 집무실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0년 당 생활에서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정 동지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현송월 동지, 따님이 올해 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주의 동무음악 교사로 발탁하려고 합니다. 성악 전공의 실력도 뛰어나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원수님 따님을 가르치는 건 최고의 명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단 그 자리에 가면 평생 감시를 받습니다. 결혼도 당해서 정해주고 아이를 낳아도 자유롭게 키울 수 없어요. 인생 전체가 당에 바쳐지는 거죠. 여정 동지, 제 딸은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현 부부장 딸이 부족하다니요? 김일성종합대학 수석 예정자인데요. 여정 동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3년 모란봉악단 조사를 받을 때 사흘 밤낮을 보이부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내내 딸은 졸업 후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차가운 눈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바쳤지만 딸만은 아니라고요. 수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엄마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문화교류 공연 준비였습니다. 볼쇼이 극장에서 열릴 대규모 행사였죠.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였지만 저에게는 탈출의 기회였어요. 강민혁 중자를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제 전담 경호원이었죠. 5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중자 동지, 모스크바 일정 확인 부탁합니다. 네. 부부장 동지. 3월 10일 출발입니다. 우리는 평양교회 안전가옥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중자 동지, 당신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민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라는 걸 알았죠. 부부장 동지, 모스크바 공연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러시아 브로커 접선, 탈출 경로, 필요한 자금까지요. 저는 30년간 모은 달러 15만 불이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모두 비자금을 갖고 있었죠. 가장 어려운 건 수진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모든 걸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너 김주의 동무음악 교사 발령 곧 받을 거야. 하지만 그건 영광이 아니야. 감옥이야.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란봉악단 동료들 이야기, 평생 자유를 잃는다는 것까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아, 엄마를 믿어줘. 우리 떠나야 해. 딸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죠. 2월 마지막 주, 저는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교회 애국 열사릉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손녀만은 자유롭게 노래 부르며 살게 해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당에 충성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수진이만은 지켜야 해요. 저는 흙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월 10일,
순안공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평양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11일 오후였습니다. 시내 호텔 5층에 여장을 풀었죠. 보이부 요원들이 복도마다 배치되었어요. 공연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 전까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첫날 밤 강민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일 저녁, 볼쇼이 극장 인근 공연장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악단원들을 지휘했어요. 휘파람, 조선의 별이 연주되었죠.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준비됐니? 네, 어머니.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새벽 2시, 강민혁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꺼지는 시간이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호텔 뒷문에 검은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차였어요. 올라타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보이부였어요. 빨리. 강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어요. 뒤에서 추격이 시작됐죠. 브로커는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돌길을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딸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추격이 끊긴 것 같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모스크바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평양도, 제 과거도 함께 멀어졌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은신처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2층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틀만 계세요. 북한 공작원들이 모스크바 전역을 수색 중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보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딸은 지쳐서 골아떨어졌죠. 이틀 후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밤 기차를 탔어요. 8시간을 달렸죠.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교회 지하실이 새 은신처였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숨겨주셨어요. 여기서 한 달은 버티셔야 합니다. 추적이 심합니다. 한인 교회였지만 우리 신분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뿐이었어요. 다른 교인들에겐 그냥 탈북자 가족이라고만 했죠. 수진이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어머니, 보이부가 잡으러 와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추격자 같았습니다. 3월 말, 브로커가 급히 왔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떠났어요. 목사님이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4월 초, 에스토니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12시간을 달렸어요.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준비하는 동안이었죠. 이 여권으로 에스토니아 탈린까지 가십니다. 거기 한국 영사관이 있어요. 4월 5일 새벽, 드디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러시아 경찰이 여권을 보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 그 한마디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땅을 밟았을 때 수진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달 동안의 도피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탈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이제 한국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 도착한 건 4월 6일 오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호텔에 내려줬어요. 내일 한국 영사관으로 가십시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2달 만에 제대로 된 잠이었습니다. 4월 7일 아침, 한국 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정말로 끝나는 거였죠. 북한 사람 현송월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였어요. 강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장 동지, 이제 들어가시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죠. 현송월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신분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북한이 인사급 인물의 탈북이었으니까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 보름을 보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의 당 생활, 탈북 경위를 물었어요. 4월 20일,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사관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었죠. 영사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반드시 갈 거야. 엄마를 믿어. 4월 25일,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기로 우리를 데려가기로 한 거였어요.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 극비리에 움직이셔야 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4월 26일 새벽 4시, 영사관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공항 전용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는 활주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하얀 비행기였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태극기였죠.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48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계단이었어요. 기내에 앉아 승무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에스토니아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11시간 후면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4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년 만에 처음 밟는 대한민국 땅이었죠. 전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합차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불 밝힌 거대한 공항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석 달 걸렸어요. 8월에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석 달 동안 남한 사회를 배웠죠.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요. 11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노량진 원룸이 제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누구의 감시도 없는 진짜 제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 음대 편입을 준비했어요. 강민혁은 택배 일을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마트에 갔습니다. 12월이었어요. 진열대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딸의 편안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신기했죠. 1,500원짜리 캔커피를 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마셨어요. 12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누구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이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북한 뉴스가 나왔어요. 화면 속 평양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하지 않습니다. 무대에 서지도 않아요. 권력도 명예도 내려놓았죠. 하지만 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요. 무대를 잃었지만 삶을 찾았습니다.